네,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번 이슈톡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자재 최근에 구리도 살펴보고 금도 살펴보고 했는데 다 얘기 나누고 시장 반응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좀 2000년도, 2007년 뭐 앞두고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시장이 되게 변화가 많았는데 요즘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가 이런 부분 이야기 화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투자 관련해서도 뭐 올해 기사 많이 났었죠. 뭐 구리가 많이 뜬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또 극히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아지면 뭐 금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 원자재 시장에 관련해서 한번 뭐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 초부터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2월, 3월에 보면 이제 뭐 슈퍼사이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또 한 5월 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사실 그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게 이제 중국 산업화 진행되면서 그게 이제 피크 친 게 뭐 2011년 정도 했으니까 그게 벌써 피크 친 지도 한 10년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주구장창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어떤 게 그런 건지 한번 뭐 어떤 게 이제 슈퍼사이클이고 또 어떤 게 이제 단기적인 그냥 상승으로 끝나고 어떤 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건지 또 지금은 이제 슈퍼사이클 그럼 조짐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기사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죠. 슈퍼사이클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자재 관련된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목재 대란이라서 웃돈주도 못 구하고 뭐 철근도 없고 뭐 금속도 뭐 동이 나고 뭐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굉장히 비싸고 뭐 이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싼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체감적으로도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달 말에 이제 이사 가가지고 가구 이제 사러 견적 받으러 한번 가봤었는데 견적만 받고 갔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6월 달부터 가격 인상하니까 빨리 하시라고 빨리 계약하시라고. 계약 안 하면 비싼 가격으로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얼마 전에 가서 계약도 하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실제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 표 보시면은 이제 그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본 그런 그래프인데 2021년 5월 20일 날 그 기사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보면 이제 그 전 1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뭐 보통이 한 30% 적게 오른 게 한 30% 올라간 거고요. 대부분 한 40~50% 올랐고 많이 올라간 거는 한 100% 정도 올랐고 목재가 제일 많이 올랐죠. 300%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 정말 나올만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이만큼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올라간 게 없거든요. 이제 농산물 적게 올라간 게 농산물 쪽이 좀 덜 올랐고 나머지 이제 뭐 금속류라든지 또 오일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중에서 정말 안 올라간 게 없고 그다음 뭐 사상 최고가 뭐 10년 최고치 친 게 뭐 대부분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슈퍼사이클 아니냐 이렇게 원자재들이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5차 슈퍼사이클 원자재 값 뭐 불 붙었다 뭐 아니면 또 그 다음엔 또 슈퍼사이클이라든지 또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그럼 슈퍼사이클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의가 원자재 가격이 10년 이상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상승하다 보면 이제 공급이 증가해지면서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장기간 또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으로 따지면은 상승부터 시작해서 하락까지는 한 20년 넘게 걸리는 게 보통이고, 근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수급 불균형 갖고는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서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대충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데 공급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공급은 이제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갔었던 거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수요가 꺾이고 공급이 초과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이제 침체기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때까지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4번 있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는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제 부상되면서 그때 이제 슈퍼사이클 첫 번째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2차 대전 때문에 이제 군비 증산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1933년부터 이제 1947년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 정도까지가 이제 두 번째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부터 이제 1978년까지 이제 그때가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었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원자재 가격도 다 동반 상승시켜 버렸었던 그때가 있었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중국 산업화 되면서 이제 공장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에다 인프라 건설하면서 이제 원자재들이 많이 사용됐었던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그다음에 2011년대까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이제 슈퍼사이클 기간이라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구리 가격도 이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2,000불 정도 하던 게 한 10,000불로 그냥 올라갔었었고, 오일도 한 14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었죠. 계속 원자재 가격이 이제 뭐 하락 안정세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원자재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은 어떤 구조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원자재 상승 요인은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다 빠졌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중국이 정상화가 빨라지면서, 사실 원자재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역대 최대급으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확 올라간 거죠. 이거는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사실 구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상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구조적인 수요를 갖다가 유발하는 요인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났었던 수급의 불균형이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는 그 구조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족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냥 슈퍼사이클 아닌 걸로 그냥 결론 내고 내면 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변화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ESG 관련된 그 이슈들이 그 구조적인 변화에 근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구조적인 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ESG 작년에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완전 제일 핫한 주제. 요즘에 뭐 ESG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정부도 관심이 있다, 뭐 연기금도 있다,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ESG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화이트 하우스에서 블루 하우스 때리고 블루하우스가 불러서 기업들 때리고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변화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움직임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패싸움하기 시작했고 패 모았고 그 다음에 중국 견제해야 되고 그 폴리티카에도 ESG를 이용을 하고 있고 왜냐면 자기네는 이미 다 탄소 다 써서 이제 선진국 됐으니까 이제 제 올라오는 탄소 못 쓰게 하면 제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다리 차는 뭐 네. 그런 선진국에서 이제 사다리 치는 그런 사다리 치는 저거죠. 거죠. 그걸 다 하면서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조를 바꿔버리면 지구 망한다는데 말 들어. 말 들어라. 그리고 너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뭐 이걸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뭐 환경 보호를 위해 뭐 전기차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본주의는 결국 이렇게 부가 많이 창출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뭐 탄소를 많이 막 배출하는 경제 원유나 이런 거는 이제 한계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왠지 친환경 하면 더 비쌀 수 있다 이런 뭐 마진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도 더 드라이버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SG 중에서도 이제 제일 영향을 미칠 게 이제 E,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터내셔널 에너지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래프인데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석탄하고 그다음 석유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아직도 근데 50%가 넘어요. 네, 아직도 50%가 넘어요. 전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네요. 이제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은 석탄하고 석유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를 계속 쓴다고 그러면은 석탄, 석유의 비중이 지금 50%가 넘는데 지금 2050년, 그러니까 한 30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30년 뒤에는 석탄, 석유 비중이 한 10%를 줄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수소, 태양광 아니면은 뭐 풍력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강제적으로 이게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조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조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기사에도 이제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해서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좀 센 게 네덜란드 법원에서 로얄 더치쉘에다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5% 감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로얄 더치쉘에서 만든 그 자료거든요. 자기네들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이제 변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나왔었던 자기네들 이제 계획에 대해서 이제 했었던 건데 2030년에 자기네들 20% 지금보다 20% 감축한다고 이제 발표를 45%를 줄여라. 이렇게 된 거죠. 두 배 넘게 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계획 안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저렇게 생각했었던 게 2021년에는 한 2, 3% 줄이고 2022년에는 지금보다 한 3, 4% 줄어들 거고 23년에 6에서 8% 정도 그다음에 2030년에 20%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왠지 보면은 경영자들이 뒤로 다 밀어놓은 것 같은 사실 꼼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는 조금 저거 하는 척하고 다 이거는 뒤쪽에 해가지고 2050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 해라. 100% 돼 있을 거야. 근데 나 때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좀 뒤에는 이제 그렇게 될 거지만은 앞에는 뭐 서서히 할 거야라는 적어 있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네덜란드 법원에서 훨씬 더 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계획 정도 수준에서 끝났었지만은 지금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45% 감축을 명령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원래 계획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또 나왔었던 게 이제 엑손모빌에서 이제 이사회 그 구성을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 그러니까 엔진원이라는 행동주의 펀드에다가
이사석을 갖다가 2석을 내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사회를 내줬다고 보니까 뭐 다 내준 것처럼 돼 있는데 10명 이사 중에서 2명을 거기서 이제 가져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엔진원이라는 데가 행동주의, 그러니까 환경 행동주의 이제 펀드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로얄 더치쉘의 지분이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석을 갖다가 가져가게 된 거는 블랙락이 얘네들 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예전부터 이제 ESG 기반한 자산운용을 하겠다고 옛날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었던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밀어줘가지고 그쪽이 2석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보면은 신규로 뭐 개발하고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런 법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신규로 뭘 개발을 하고 확대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물 건너 간 거로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로얄 더치쉘하고 모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그 석유 업체들은 다 이제 이 영향권에 이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또 보면 이제 뭐 아람코, 뭐 가즈프롬, 쉐브론 뭐 이런 데들도 지금 탄소 배출 비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로얄 더치쉘하고 모빌, 엑슨 모빌만 줄이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쪽도 사실 그런 영향력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쉘에서 이제 그때 만들었었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오일 프로덕션을 갖다가 2019년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매년 1, 2%씩 감축을 하고,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두 번째 이제 내추럴 가스 시프트 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사실 그다음에 2025년 이후로는 이제 신규 개발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 법원에서 사실 20%에서 45%로 이제 줄이라고 했었으니까 1, 2% 정도 수준으로 줄여가지고는 안 되겠죠. 안 되겠네요. 예. 네. 더 많이 줄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개발 안 하는 것도 기간도 더 2025년이 아니고 더 땡겨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구리 시간에서도 한번 얘기해 봤었는데 이게 투자를 안 하면은 생산량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줄어드는 거고, 투자를 해줘야지 사실 이어서. 예, 유지라든 증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유지하는 것도 이제 점점 힘들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 그 정말 원하지 않던 간에 이런 쪽 공급 부분에서 이제 사실 줄어드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예, 줄어드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가속화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쉘 리포트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글로벌 에너지 에미션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회색이 오일이고 검은 게 석탄이고 이제 파란 게 이제 가스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에미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석유 쪽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 가스도 줄어들고, 석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파란 부분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쪽이거든요. 이제 이쪽은 확 늘어나고, 대신에 이제 탄소 배출은 이제 빨간 선들을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인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그런 부분들이 커지고요. 다른 이제 리포트에서 보시면 원유 생산도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느끼진 못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석유를 많이 쓰고 석유로 휘발유로 돌아가는 이제 차를 타고 이러고 있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지금은 이제 한 1억 배럴 정도 이제 그러니까 1생산이 한 1억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030년 수준이면 한 70% 감소. 예. 그러니까 7천만 배럴 정도 생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한 25%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 예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로 인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석유 업체들도 굉장히 변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작년에 에퀴노르라는 그런 풍력 관련된 회사를 갖다가 뭐 1조 넘게 주고 이제 인수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쉘 같은 경우에도 오일하고 가스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옵쇼 윈드 관련된 회사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원유 수요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보면 네. 예. 최근에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브렌트 같은 경우에 70불을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도 한 70불 뭐 거의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백신 풀려서 이제 저거 항공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가속화되죠. 올라갈 거로 이제 예상. 그러니까 수요는 살아나는데 이 공급 부분은 사실 지금 환경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지금 공급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수요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규제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엄청난 인플레 아니에요? 네, 가격이 세지죠.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은 좀 막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엔 저는 이제 항상 생각했었는데 상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가격 상승하면은 뭐 생산해버리면 되니까, 가격대가 이제 올라오면은 쉐일 같은 경우는 생산 늘리기도 쉽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 부분을 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가격이 엄청 빠지면서 그쵸. 작은 업체들은 많이 망했거든요. 보면은 작은 업체들이 빨리빨리 저걸 대응을 하는데, 이제 남아있는 데는 제법 큰 업체들이고, 이런 데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쉐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환경적인 사실 문제는 굉장히 많이 크죠.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밑에다가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제 한다면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보면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현재 수요는 살아나고 있고, 규제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 안 되는 상황에서 셰일 쪽 같은 경우에도 그 환경 이슈들이 강조가 되면은 증산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었을 때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하방은 좀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어떤 공급적인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슈가 하나 터지는 게 나중에 나온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구리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 전기차나 뭐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석유에서 이제 지금 전기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도체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전기 쪽 관련된 수요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사에도 보면은 이제 나왔듯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마이너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구리 얘기할 때, 예, 구리에 나왔을 때 이제 보면은 그 투자하기가 힘든 게, 보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품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구리 양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채광을 해야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이너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게, 예전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 슈퍼사이클 때 보면은
한번 거기에 수요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계속 네. 공급을 늘렸는데 나중에 이제 수요가 꺼지면서 이제 한 10년간 그러니까 고생했거든요, 10년간. 보면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수요는 지금 살아나고 있지만은 섣불리 공급을 잘 안 안 늘리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그때 지금 또 거기 맞춰갖고 투자를 했다가는 또 나중에 이제 또 손해볼 수 수요 빠지면 이제 왕창 그것도 생산 남아돌 수 있으니까 그게 안 하고 대신 이제 배당을 늘리는 거죠. 이제 가격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 돈 갖고 투자들하고 대신 요즘에 배당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도 지난번에 이제 구리 때 한번 보여드렸었던 건데 투자가 안 되면은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현재 나오는 거로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2030년 되면 뭐 신규 투자 없으면은 한 75% 줄어드는 거고요. 생산량 자체가. 코데코 같이 이제 뭐 칠레에서 제일 큰 이제 광산. 예, 광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고 이제 보면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유지되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 문제가 이제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은 또 구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있거든요. 보면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항상 환경 이슈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뭐 주변 오염시키는 게 그렇죠. 있는 예. 거.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공급을 확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기에는 쉬운 환경들은 점점 아니다. 지금 현재 벌써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 부분이 이제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될 거라고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슈퍼 사이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나쁜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은 더 비싸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요인들은 계속 깔려 있다.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다. 적다. 예. 올라가는 룸, 떨어지는 룸 룸은 좀 보면은 있고, 위가 오히려 더 그렇죠. 예.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특히 이제 친환경 뭐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금속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급 문제. 옛날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네. 없어. 이런 생각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예로 저희 이제 내부에 LME 비처를 담당한 직원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다 떠오른 건데 지금 구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일부 견해는 이제 더 올라간다 여기서. 그리고 네. 또 일부 견해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 우리 테마에서도 봤듯이 저는 중기 이상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 주장 중에 하나가 뭐 전기차 뭐 전기 관련된 거 많이 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난번 저희 주제에서도 살펴봤듯이 하이브리드 차가 느는 거는 뭐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전기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호불호가 걸리죠. 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뭐 테슬라가 유명세는 많이 타지만 대중차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거티브하게 봤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막 되게 이렇게 올라간다 보는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저것도 있지만 공급 쪽 사이드 쪽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만드는 물건들이니까 네. 말씀하신 땅을 파야 나오는데 땅 안 팠는데 뭐 있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쓸 건 계속 있고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더 많은 거죠. 그래도 구리도 나름 위에 찍고 한 20% 30%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는 조금 거예요. 조정을 받았죠. 예. 조금 근데 조정인가요? 네. 한 7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구리 가격으로가 안 하고 그냥
ETF 가격으로 아. 봤을 때 제가 플러스 한 70%였던 게 지금 플러스 한 50%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요. 예. 근데 실제 구리 가격은 막 조정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큰 건 없었고 네. 거의 계속 올랐는데 이제 만불 좀 넘었다가 네. 밑으로 조금 내려왔다가 LME 기준으로 왔을 만불 때는 만불 넘었는데, 넘었다가 네. 지금 그뭐 한 8,000불, 9,000불 아니 그거 아니, 만불 아니. 가까이 거의 만불이에요. 예. 그럼 거의 9,000 신고가예요. 예. 오. 그러니까 뭐 최근 트렌드 보면 만불 찍은 날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네. 만불 다시 넘기고 만불 막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냥 뭐 원래 금융투자에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있잖아. 앞자리가 만은 바뀌었으니까 완전 좀 다르죠. 조심한다. 그리고 두 근데 번째는 뭐 봤을 때 조만간 11,000원 다시 갈 수도 있을 다시 거예요. 간다. 근데 현물업자들은 조금은 이제 비싸니까 현물 구매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추세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오르실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고. 예. 저는 뭐 저는 공급은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수요 측면은 약간 퀘스천이 있는데 공급은 좀 의미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수요라는 부분을 줄이는 거 말고는 환경을 좋게 만들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인간이 이게 한번 뭘 썼으면 이제 계속 더 쓰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교육이라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 그 일회용 컵 쓰지 말자. 네, 네. 근데 머그컵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걔가 공해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네. 집에 에코백 너무 많아요. 그 집에 에코백 너무 많고 걔네들이 공해가 되는 것 같아서 문제인데, 원래 생각대로 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늘려서 문제인 거지. 결국은 그 교육을 계속 시켜서, 예를 들면 비행기 탈 거, 변화가 기차 진짜. 타고. 왜냐면 비행기가 제일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니까. 그럼 비행기 탈 거, 기차 타서 느리게 살게 바뀌는 거죠. 느리게 살게 바뀌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컵 이런 것들도 하나만 가지고 계속 쓰자. 솔직히 우리 요즘은 옷도 그렇고, 뭐, 그릇도 그렇고, 망가져서 못 쓰는 적은 없잖아요.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인플레도 됐고, 물건도 더 필요하고, 돼야 되니까. 그럼 그걸 반대로 줄이려면 결국은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ESG의 핵심 포인트는 전 교육인 것 같아요. ESG 교육을 통해서 너네가 지금 소비하는 걸로 인해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으니 너네들의 소비를 줄여. 1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본주의하고 역행하는 그렇죠. 성장을 거꾸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의 뇌피셜은 지금 이런 인플레들을 만들고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진을 왕창 늘리고 인플레를 왕창 일으킨 다음에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라가는 거를 막기는 저도 주동님 잘할 수 말씀하시나 있다.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느낀 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저희 부인이 이제 다른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발적 실업자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미국은 백신 때문에 어제 정리됐다 생각해서 이제 출근을 시키나 보더라고요, 회사에. 근데 재택근무를 1년간 해봤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은 회사면 이직을 하려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실 뭐 한국은 좀 재택근무를 많이 안 했죠. 했던 건데, 이제 외작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재택근무를 많이 심하게 했거든요. 했죠. 네,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면 출근 준비에 사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뭐 씻고. 출퇴근 시간 버리는 게 네. 하루에 한 네, 저희는 뭐 3-4 다 시간 남자라 걸리니까. 그렇진 않지만 여직원들은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요새 마스크 때문에 이제 화장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 보면 굳이 회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그렇죠. 자연스럽게 될 수 되는 있다.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전기차 때문보다는 무슨 차를 타든 덜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 게 쓰는 걸 안 있고, 쓰는 게 훨씬 쉬워 보여요. 네,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아까 이제 목재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를 많이 인테리어 하는 많이 건데, 하는 거죠. 예. 그게 왜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니까 재택근무를 많아졌죠. 많아져서 그런데, 저희 와이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였어가지고 거의 한 10개월을 이제 책상이, 보통 부부를 위한 책상은 별로 없거든요, 집에.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했는데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아서 가구를 샀었거든요. 그래 약간 인테리어 고쳤는데, 재택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인테리어 고쳤대요.
그럴 수밖에 그 없죠. 자녀가 없는 집 같은 경우 거실에 TV를 없애고 그 사무 공간을 만들고 무빙 체어만 네, 뭐 이런 거. 뭐 움직이는 책상 놓고 그래가지고 플러스 또 집에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직장 생활 바쁘게 하면 집에 잠만 자면 집이 좀 낡아도 신경을 안 신경 안 쓰는데 쓰죠. 아침에 나갔다가 있으면 저녁 때 들어오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이게 부서졌네, 고쳐야 돼. 그래서 인테리어 당연히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회사에서 리서치에서도 인테리어 관련된 주식 소개하는데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되게 와닿는 거죠. 저도 와, 집에 그렇죠. 네. 많이 있다 보면 아 이거 이제 저도 좀 지금 사는 집이 오래되니까 아 인테리어 고칠까 그런데 이제 막 올랐다고 막 하더라고요. 요새 많이. 그리고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했는데 네. 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좀 이렇게 다른 의미의 트렌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 네. 정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ESG 계속 처음에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는 그게 급격하게 올 거였는데 진짜 한 2달 만에 급격하게 이제 되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의 뭔가 패러다임에는 마진이 적게 남으니까 새로운 마진이 남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에너지가 갑자기 우리가 뭐 갑자기 환경 오염 때문에 뭔가 자연재해가 닥칠 정도가 아닌데 늘 뭐랄까 옛날 엘고부터 해서 오랜 기간 에너지 탄소 줄이자 했는데 심지어 트럼프는 막 반대 짓거리까지 했는데 이게 탁 나온 걸 봐서는 사실 새로운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런 테마는 아니지만 항상 모든 게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질러놓는 사람은 한 20년 전 질러놓고 아, 쭉 지났다가 어느 레벨 트리거가 탁 되면은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바이든 네. 그 다음에 중국 죽이기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 죽이기. 지금이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ESG를 이렇게 끌어내는 타이밍에 이게 정치, 경제 다 녹아있네. 이게 다 녹아서 옛날에는 하나가 계속 비는 거죠. 네.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뭐 이런 걸로 갔는데 그걸 다 뭉개버릴 만한 코로나가 와서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 타이밍상 나올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 이거는 뭐 봐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슈퍼사이클 여부에 좀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ESG 얘기 나누는데 확실히 올해는 좀 테마는 ESG인 것 같고 그 원자재 관련해서도 저희도 많이 이렇게 문의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도 좋은 게 뭐 선물도 할 수 있지만 주식 연계도 할 수 있고 ETF도 있고 뭐 다양한 투자가 좀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원자재. 그리고 조금 느낌상 이렇게 수요와 공급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거를 많이 쓰던 거에서 쓰는 또 거에서 차관할 느끼니까.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좀 견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수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 부분은 제 주변에 많이 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공급 관련된 뉴스 조금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원유는 뭐 이제 이란도 다시 뭐 그쵸,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 구리는 모르겠어요. 좀 높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왜냐면 이렇게 뭐다 맞진 보통 않으니까요. 선물 시장이. 트레이딩은 어느 금속이 제일 많이 되나요? 어느 커머디티가? 그뭐 기름인가요? 한국 개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글쎄요. 기름인가요? 개인 기준 원래 원유가 1등이었었고요. 약간 증권사마다 조금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존에 몇 년 전만 해도 원유가 커머디티 트레이딩의 거의 뭐 독보적인 넘버원이었는데 작년에 좀 말도 안 되는 험한 일을 많이 겪고 마이너스 가는 걸 보고 험한 일을 겪고. 험한 일 많이 있었지. 그 많이 사람들이 좀 질렸달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래소에 뭐 이렇게 얘기했나? 거래소의 판단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리가 조금 그 다음은 원래 금인데 금인데 금이 좀 안 좋았어요. 금이 안 좀 좋았죠. 시들했어요. 그리고 시들하고 변동성도 구리는 없고. 생각보다 조금 겁감이 거부감이랄까? 있어요. 선뜻 안 아직 하는 게 접근하기가 있어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사실 굴이 진짜 세상사에 엄청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경제 기본 원리에 따라 투자하는 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구리는 아무래도 기업체들이 많이 구리를 하죠. 네, 일반 뭐 전선 회사나 이런 데가 주로 플레이어긴 하고요. 개인들한테는 이제 금 아니면 원유인데 원유는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험한 일 근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면 구리를 미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근데 아까 제가 개인적인 그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저는 구리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급 측면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구리 우리 테마로 할 때는 바로 사고 싶었는데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기다렸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많이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조정도 어느 정도 좀 받고 있고 그러니까 타이밍 본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뭐 비싸니까 꺾여서 바로 내려가 그런 건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정히 시기를 잘 보고 있으면은 좀 빠졌을 때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생 상품 투자가 뭐 많은 개인분들이 단타만 생각하는데 사실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금 관리만 된다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급의 변화가 있다면 약간 장기 투자도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조정받았을 때마다 또 진입 포인트를 노리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금속 지금 금, 구리, 원유 위주로 많이 봤는데 다른 테마도 뭐 상황에 따라 좀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리테일은 이제 다른 금속은 안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니켈 정도는 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착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어떤 커머디티 관련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다른 테마 나눌 때 그 밈이나 주식 관련된 투자랑 달리 커머디티는 아무래도 뉴스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서 수요 공급 그런 부분은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에 뭐 새로운 주제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 좀 새로운 내용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에 이제 여름에 대해서 좀 더 시원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슈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